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고 네, 겨울로 향하고 네. 있는 그런 길목인데 참 국제 정세도 굉장히 어찌 보면 앞으로 네. 요동치기 직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고요한 예. 것 같은데 고요할 것인가 과연 네. 그럴 것인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서 아직 안 끝났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 대통령께서 버티고 네네. 계시고 예, 뭐 예. 법적으로도 소송 많이 한다고 네네. 하고 근데 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각 주에서 이거 뭐 아니잖아 하고서 네. 이미 뭐 기각하는 것도 많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실제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갔고 만약 근소한 차이라면 또 소송 문제가 있는데 네. 저 문제는 뭐 미국 대법원도 그렇고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트럼프 씨만 좀 네, 뭐 그냥 부동산 업자처럼 버티는 거죠. 뭐 그냥 그렇구나. 버틴다 이런 거죠. 그렇구나. 어쨌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는 당선인 자격이 된 것 같고요. 당선인 자격이 됐습니다. 예, 네, 예.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하고의 관계가 어떨 것인지 그렇죠. 그런 문제 그리고 봐야죠. 그동안 미국이 트럼프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네. 지난 4년간 네, 사실은 좀 굉장히 불안했었던 많이 불안했죠. 게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인가도 네. 궁금하고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네. 교수님. 문제는 이제 미국의 선거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트럼프 시대를 보면은 트럼프와 전 세계, 트럼프와 미국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미국 헌정 구조가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원이 힘이 세거든요. 네. 이 선거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저렇게 많이들 이번에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쵸. 미국 너무 역사상 오래된 구식을 네, 아직도 갖고 미국 있다. 역사상 더 많은 표를 받고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던 경우가 5번이고 최근에는 이제 엘고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그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백 번이나 더 국회에 미국 의회에 법안이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폐기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많은 방송에서 패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나오셨는데 그 왜 이해할 수 없는 선거인단 제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 아니 왜 그런 거예요? 그거요. 네. 지금 만약에 선거인단 제도를 헌법에 지금 명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기하고 만약 우리나라 같은 직선제도로 들어갔다고 하면요. 지금 현재 민주공화당 체제로 되어 있는 그 양당 체제의 그 정치 기득권이 급속히 붕괴됩니다. 이번에도 자유당 후보가 한 3점 몇 프로 나왔는데요. 네. 이제 뭐 미국의 그 정치 이너서클 속에 미국 여러 가지 그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사실은 이렇게 대립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들끼리 동업자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 정당의 네. 탄생을 막는 거죠. 그럼요. 유효한 것이 지금의 네, 선거인단 선거인단 제도다. 제도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이념에서 봐도 좀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지 못한다는 것들, 또 그럴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식의 제도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 그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허접 쓰레기들이 미국 정치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는 기제입니다. 그것 헌법에 규정해놨죠. 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선거론 들을 때 저희 매크론 교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말씀을 한번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대외 정책도 포뮬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미국의 허접 쓰레기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엘리트즘에 벗어난 사람들은 모두 허접 쓰레기라고 그렇죠. 보는. 그러니까 미국의 초기 미국의 그 뉴잉글랜드 지방의 13개 주의 그 기본적인 엘리트들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치 엘리트 집단, 그런 집단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오바마는 뭐냐? 근데 아니에요.
발탁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시하고 오바마를 봤을 때는요. 부시 같은 사람들은 그런 집안에서 100명 중에 하나 정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오바마 같은 출신에서는 한 100만 명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정치 엘리트 그룹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자유롭게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지고 정치 그룹에 뛰어들 수는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발탁을 할지언정 네, 자유롭게 너희들이 발을 들이지 네. 못한다. 네,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셔야 될 것들이 선거 이면을 봐야 되는데 물론 지금 선거가 거의 끝났지만 예. 전 세계에 사실 걱정했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에 재선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우리는 뭐 가족들 모여서 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7천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고요. 네. 지난번 트럼프 지지자의 여론조사를 보면 94% 이상이 트럼프를 또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도 거의 50%에 가까워요. 네. 각 주마다. 네, 네. 그렇다는 소리는 미국의 지금 현재의 미국 국민의 여론이 그거를 반영하는 거고요. 그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각 주지사 선거에도 다 반영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네.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해서 외교 정책이 포뮬레이팅 될 때 트럼프 같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 정책 기조 내지는 방향과 많이 마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대통령이 절대적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하. 네,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뭐 트럼프 4년은 저러고 다녀도 그냥 뭐 많이 견제받았죠. 예, 지금도 뭐 백악관 저렇게 안 나가는 이유가 나오기만 하면은 다 대기하고 그냥 다 여러 가지 예, 소송이나 와이프까지 대기하고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지금 뭐 다 잘린 와이프도 예, 와이프도 이제 뭐 그만둔다고 하는데 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그 평가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네. 4년 전에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 채로 백인들이 많은 표를 줬으리라 판단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4년간의 그런 행태를 지켜보고서도 7천만 명이나 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표를 얻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네. 그런 고민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재작년에 미국을 오랜만에 가봤었는데 예전에 제가 살던 미국하고 다른 미국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전혀. 면에서요? 글쎄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네. 자칫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통적인 미국의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좀 아니에요. 예컨대 뭐 스페인어가 거의 공용어화돼 있고 그렇다고 하죠.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의 소위 그 좀 소외돼 있는 백인 그룹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폭증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네. 트럼프를 저렇게 지지한다는 자체는 네. 트럼프의 좀 저런 어떤 파퓰리즘이라고 할까? 음흠. 사실은 예 그게 통용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사회 정체성에 대한 굉장한 위험이라고 할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그러니까 미국의 위정자들이 좀 잘 받아들여서 네. 제대로 좀 잘 가꿔낸다면 네.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게 좀 엉뚱한 정치인이 출연을 네네네. 해서 엉뚱하게 흔드는 일은 없었을 예. 텐데. 저 문제는 왜 발생됐냐 하면 제 네. 판단에는 지난 한 20년 전까지 최소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미국의 전통적 정치 구조가 미국 사람들의 니즈, 미국 사회와 미국 국민의 니즈를 굉장히 반영을 했다고 보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정치 구조, 양당제, 상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와 같은 미국의 헌정 구조가 이제 230년 넘다 보니까 네. 더 이상은 미국 사회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폭발하고 나온 겁니다. 네. 클린턴 때 그랬고 힐러리 때 그랬고 트럼프 때 그랬고 이번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식의 헌정 위험이 계속된다면요, 미국은 결국은 분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공화국 나가고 뉴욕 공화국 나가는 거죠. 그렇겠죠. 언제 나가냐면 뉴욕이다, 텍사스다, 캘리포니아 같은 큰 주들이 뭐 로드아일랜드다 아니면은 뭐 와이오밍이다 이런 작은 주들과 더 이상 연방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아하. 원래 모습으로 이게 원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연합 예, 연합 국가인 거죠. 국가들이고 예, 지금도 예. 텍사스 같은 데는 뭐 자기네들은 미국 사람 아니라고 텍사스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그런 사실은 반쯤 국가인 주권 국가인 그런 주들 실제로 크기도 엄청 크고 네. 그런 나라들이
더 이상 미합중국 연방을 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나갈 수 있죠.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죠. 남북 전쟁 전에. 네네. 네, 그래서 그렇네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있네요. 신뢰가 있네요. 민주당 지금 우리가 민주당 그러면 좀 더 리버럴하고 인종 평등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사실은 굉장히 인종주의에 기반하고 노예제에 기반하고 있었거든요. 공화당이 반대고. 네. 근데 그때 공화당이 이제 안티 슬레이버리 그래갖고 반 노예제로 해갖고 나오고 링컨이 뭡니까? 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부 민주당들이 탈퇴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연방 탈퇴하겠다 그러고 실제 공화당 대통령이 있는 연방에서 우리는 연방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탈퇴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내전이 발생된 전쟁이 발생된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그럴 위기까지 좀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전체적인 미국 그 어떤 정치 메커니즘을 읽지 못하고 바이든은 어떨까 트럼프는 어땠는데 이렇게만 얘기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어떻고 이러는데 그쵸, 사실은 좀 조각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미국의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 정치적 큰 이니셔티브가 이제 나오는 그런 구조 자체를 이해한 다음에 그로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서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것들에 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야기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크게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워낙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예전 그 고종시대에 쇄국 정책을 쓴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 바이든은 다를 것인가라는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요.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이 America is back 그렇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존경받을 것이다 얘기했고 사실은 트럼프가 예외죠.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첫 출발은 오바마 시절 정부까지의 기본적인 민주당의 대외 정책의 정강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이런 리얼리티 쇼처럼 대북 정책을 하기보다는 어떤 전략적 인내에 기초해 갖고 전체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들어가겠죠. 문제는 민주당 정부는요. 오바마 정부 때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았어요. 이 정치 자금도 그렇고 이게 다 돈이에요. 지금 조 바이든도 약간 그런 엄청 이야기 나가거든요.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은요. 이게 혼자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중국의 국가적 대미 이해 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어떤 류의 컨센서스 그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4년 동안 또 중국도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 지난 20년 가까이를 보면요. 2000년에 비해서 올해까지 미국의 글로벌 GDP가 전 세계 GDP가 30%쯤 차지했던 게 지금 24% 정도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4년도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하고 손발을 맞추지 않으면 대북 정책은 사실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엔을 통한 그냥 제재밖에 없어요. 너희 굶어 죽어봐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사회주의가 몰락할 때 그런 식의 경험을 가지고는 사실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어떤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했을 때 트럼프는 그동안 너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미 직접 협상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약간 따시켜 왔고 근데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이 들어가면서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과 협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다. 일단은 시작은 이제 원래의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의 기조, 정강 기조,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들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는 미국을 보면서 미국이 맨날 우리 생각할까 그러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점이 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시아로 돌아온 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상에 비해 30분 늦게
저기 전화했다고 언론에 소들갑을 떠는데 그거는 그냥 시차도 다르고 알아서 맞추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서 네. 바이든의 입장에서 줄을 세운다면 일본이 먼저겠어요? 한국이 먼저겠어요? 당연히 일본이 먼저죠. 그럼요. 예. 그거는 일본이 나라도 크고 음. 인구도 2.5배 많고 GDP도 크고 네. 안보 전략상으로도 훨씬 더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게 약간 제가 보기에 일부러 네. 더 싸움 붙이려고 그런 것 약간 뭔가 그렇게 호들갑 떠는 네. 언론은 또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초적인 기사를 내는데 네. 정부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제는 그 워낙 조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오바마 시절에 우리와 아까 북미 관계가 네. 그닥 네. 옳지 않았지 않았나요? 예. 지금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는 표현을 제가 맞습니다. 쓰는 예, 게 예. 맞을지 모르겠으나 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안 했죠. 너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사실은요. 지금 북미 관계는 정말 일종의 그 길 잃은 양처럼 안개 속에 있어요. 네, 지금 네. 서로 모릅니다. 예. 미국도 사실은 북한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않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오니까 사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챌린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계 정치에 있어 전후에 특히. 근데 처음으로 이런 G2라는 개념으로 세계 정치가 짜여지게 되니까 미국도 네. 당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게 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약간의 관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미국 무슨 브루킹스 연구소 뭐 어디 싱크탱크라고 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답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자꾸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패널들도 뭐 전문가들 나와서 뭐 바이든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치를 봐 이러는데 우리가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오리무중 사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줘야죠. 북한에 네네. 그리고 미국에 중국에 강력하게 같이 던지면서 물론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안 먹힐 수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얼터너티브를 던져가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합일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미국이 던져주시는 거 받아먹겠다? 제가 무슨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무슨 흔히 말하는 뭐 친미냐 자주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외교 정책은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게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교수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세를 읽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쪽으로 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고 네.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키맨인데 네네. 키맨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주시잖아요. one of the key actors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런 힘이 없어. 뭐 그거는 뭐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CNN만 돈 버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딨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서 피가 터지고 목이 그럼요. 날아가고 다 죽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걸 걸고 절실하게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내면서 이 어떤 그 정책을 포뮬레이팅하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파악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시하지 않으면요 네. 그냥 저쪽의 입장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의 메비우스티 같은 그런 영원한 안개 속을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뭔가 좀 먼저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고민해봐야죠. 막 고민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고민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근데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용준 교수님께 힘을 좀 실어주시기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빵빵하게 뭔가 우리가 좀. 센세이션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가 터뜨리고 아유, 네. 아니 저희는 조용하게 네. 은근하게 저희 구독자들의 힘을 믿기에 저를 바꾸셨잖아요. 저의 생각을 바꾸셨으니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 이용준 교수님 덕분에 조금 더 그야말로 자주 국방 뭐 우리 그냥 흔히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네.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극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대외 정책 가운데 전 또 중국하고도 문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중국 자본 많이 썼다면서요. 이번에 그 이야기 공공연하게 이야기 많이 네, 나오고 뭐 있는데 오바마 때도 굉장했어요. 이미. 예. 그러면 중국하고 좀 편안해질까요? 관계가?
트럼프 때보다 나아지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기존 정책이 그랬으니까. 네. 트럼프는 미국 230년 역사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뭐 동화당도 아니에요. 저거는 공화당 저런 동네 아닙니다. 예.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만나봐도.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대외 정책에까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근데 이 다자간 어떤 외교나 이런 것들 고민하다 보니까 최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네.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읽어요? RCEP, 예, 뭐 RCEP, RCEP, 예, RCEP 그러죠. 지역 간 예, 영내 통합 그 경제 협력 FTA입니다. 네, Regional 네, 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그래서 RCEP라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역 간에 좀 이렇게 가까운 네.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세안 10개국하고 네. 한중일하고 어허. 호주, 뉴질랜드가 합쳐진 영내 거대 그 FTA죠. 그래서 글로벌 GDP의 30%를 차지하는 곳이 네.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무역도 30%, 세계 인구도 30%를 우와. 차지하는 지구상의 가장 거대한 어떻게 보면 메가 FTA가 체결됐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우리가 거기에 네. 들어간 거고요. 예. 실제로는 과거에 이제 미국이 중국의 봉쇄 정책을 잡고 나가니까 중국이 이제 1대1로와 함께 RCEP을 만들었고 중국 주도로, 지금 중국 주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니시에이팅은 중국이 했어요. 중국이 해서 아세안 10개국을 끌어들이고 호주, 뉴질랜드 다 끌어들이고 중국, 일본까지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 15일 어제네요. 네네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하셨고, 네. 또 우리도 이제 회원국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RCEP만 볼 게 아니라 이제 TPP, 요즘 CPTPP로 고쳐졌죠. 그렇죠. 네, 이거와 연계되는 건데 사실은 그 전에 TPP 그 트랜스파시픽 파트너십 어그리먼트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뭐 영내 그 이제 뭐죠? 뭐 칠레 뭐 이쪽 나라까지 합쳐서 만들어졌는데, 트럼프 때 2017년 1월달에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나갔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면서 우린 다자주의 없다. 나 안 해. 그러고 나가서 갖고 깨지나 했는데 다시 그 앞에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아무 의미 없는 형용사를 붙이면서 CP가 그거였어요? 아니,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아무 의미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걸 마치면 11개국이 뭐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이렇게 11개국이 만들어졌고, 원래 12개국이었는데 미국이 빠졌죠. 네네. 그래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은 이제 뭐 뉴질랜드, 칠레 이런 나라들이 했는데 뒤에 조정은 이제 미국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많았는데 네. 당시에 저는 그거 들어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찬성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정이 바뀌어서요. 처음에는 이 TPP가 하나의 중국 봉쇄 작전의 이렇게 전방 어떤 라인을 구성하는 방식이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네. 그런. 근데 그 뒤에 모양새였죠. 이게 확대되면서 사실은 RCEP하고 그 CPTPP의 그 회원국이 많이 겹쳐요. 네. 여기 보면은 뭐 호주, 브루나이, 일본, 싱가포르,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지금 RCEP은 아닌. RCEP 맞습니다. 예, RCEP 예, 맞습니다. 예. 한중일. 네. 일본,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뉴질랜드, 뭐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FTA의 회원국들이 겹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어떤 중국 포위 작전으로 볼 수가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FTA는 과감하게 체결하고 우리 시장을 넓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유무역 시장 질서의 일원이고, 그리고 네. 특히 무역에 있어 선도자고, 그다음에 우리도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지금 이렇다면은 이 문제가 이걸 가지고 마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사이가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냥 과감하게 우리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고요. 네네. 이 문제와 함께 지금 미중 관계 사이에 우리 입장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원래 낀 나라입니다. 원래 낀 나라가.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쵸? 제 일본 동료들은 그냥 우리 한잔할 때 그래요. 니들은 참 힘들겠다. 우리는 미국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낀 나라이기 때문에요. 또 그만큼 우리의 힘을 키우면서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핫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끼어서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중요한 우리의 동맹이고 네. 또 중국은 중요한 경제 또 모든 부분에서 문화 그렇죠. 파트너 네, 국가고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태평양 전체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우리의 경제 영역 또 우리의 사회 문화 안보 영역을 늘려가야죠. 예.
만약에 제가 한번 중국의 교수들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한중 간의 안보 협력이 좀 더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좀 도전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중국의 어떤 힘을 받지 않고는 어떤 식의 뭐 군사 행동을 하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네. 중요한 거는 안보 문제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안보까지 그 협력 상태를 동서로 늘려가는 게 우리의 바이든 시대의 우리의 대응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잘하셨고요. 네. CTPP, CP 나가십시오. CP, TTP. 여기 한국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여기가요 6억 9천만, GDP가 12.9, 트레이드가 14.9%거든요. 양쪽이 합치면요 전 세계 트레이드의 거의 45%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네. 관세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예, 맞습니다. 40%씩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세니까 나가야죠. 과감하게 나가서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도 그런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선거 이후에 이 조 바이든 당선인 시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RCEP에 새롭게 이제 가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CPTPP, 예. CPTPP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네요. 컴프레시브 프로그레시브가 앞에 붙었다고 진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참 말만 트럼프 예. 트럼프식 트럼프, 예. CPTPP 우리도 가입하기를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